내 이름은 김옥자. 올해로 72살이 되었다. 내가 사는 곳은 서울 강북의 어느 오래된 동네, 나직한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모여있는 동네 끝자락이다. 집 근처에는 오래된 사찰이 하나 있는데, 낮이면 오래된 사찰이 하나 있는데, 낮이면 은은한 향냄새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오고, 해가 저물면 동네 노인들이 하나둘씩 모여 낡은 카세트 오디오를 트로트를 부르고 난다. 갈라진 음색은 밤 공기를 타고 멀리까진 음색은 밤 공기를 타고 공기를 타고 새벽 6시가 조금 넘으면 골목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엘리제를 위하여 멜로디가 정적을 깨운다. 익숙한 쓰레기차의 음악 소리다. 그 소리에 맞춰 이웃들은 부스싼 얼굴로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들고 나와 줄을 선다. 아침 공기 속에는 갇혀낸 찐빵의 달큰한 냄새와 밤새 가라앉은 축축한 흙내음이 묘하게 섞여 있다. 아이고 옥자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앞집 사는 영숙 아줌마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늘 나를 볼 때마다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같은 말을 내뱉곤 했다. 옥자씨는 참 복도 많아. 예전에 성호씨가 옥자씨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딨어? 옥자씨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살았으니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어. 이 말은 내가 22살 꽃다운 나이에 이 집에 시집 온 이래로 수십 년간 들어온 말이다. 아이들이 코 올리게 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제 가정을 꾸린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복 많은 여자라고 부른다. 젊었을 적에는 그 소리를 들으면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고 마음이 설탕물에 담긴 것처럼 달콤했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람을 참 잘 골랐구나 싶어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70이 넘은 지금 그 소리를 다시 들으면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진다. 누군가 아주 부드러운 속니불로 내 코와 입을 천천히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묘한 질식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내 남편 이성우와는 친척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나보다 2살 많았던 그는 첫인상부터가 바위처럼 묵직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말수가 적고 허풍을 떨 줄 몰랐으며 늘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명동의 작은 갈비집에서 가졌던 첫 데이트를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는 달궈진 불판 위에서 가장 잘 익은 갈비 한 점을 조심스레 내 앞접시에 놓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게 제일 부드러운 부위예요. 식기 전에 한번 먹어봐요.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배려에 내 마음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2번째 만남에서 그는 남도 출장을 다녀온 동료에게 부탁했다며 예쁘게 포장된 화과자 상자를 내밀었다. 내가 한 입 빼어 물고 정말 맛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하자 그는 반달 모양으로 눈을 접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무해하고 다정한 웃음을 나는 70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 동안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 3층에 살았다. 20kg짜리 쌀포대를 들고 오거나 무거운 가스통을 배달시킬 때면 그는 늘 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옥자야, 비켜 있어. 이건 내가 할게. 당신은 몸 상해. 나도 미안한 마음에 한 번은 쌀포대를 같이 들어보려 애를 썼지만 가냘픈 내 팔다리는 금세 후들거렸다. 결국 계단 입구에서 쌀포대를 놓쳐버려 사활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달이 났다. 그 광경을 본 성우 씨는 화를 내기는커녕 껄껄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옥자는 꼭 작은 공주님 같네. 무거운 거 하나 못 들고 어떡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당신은 그냥 예쁜 손 아끼고 있어. 나도 부끄러운 마음에 내가 참 팔다리에 힘이 없나 봐요. 라며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나를 이토록 아껴주는 이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마냥 든든하고 달콤했다. 집안의 전구 하나가 나가도 나는 그저 문 앞에서 여보, 전등이 깜빡거려요. 어떡하죠? 라고 외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그는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사다리를 가져와 전구를 갈아 끼웠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사다리에 발을 올리면 첫 번째 칸을 밟기도 전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려 금방 내려와야 했다. 그는 전구를 갈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다. 당신은 이래도 괜찮아.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당신은 그저 밝은 불빛 아래서 웃고만 있어. 그 말에 나도 따라 웃었다. 미안한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온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이 그 미안함을 금세 덮어버렸다. 딸 지혜를 낳았을 때 그는 퇴근하고 돌아오기가 무섭게 기저귀 가는 법을 배웠다. 아들 현우를 낳았을 때는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아이들이 밤새 열이라도 나면 그는 아이를 등에 업고 한달음에 응급실로 달려갔다. 나는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그의 뒤를 쫓아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가끔 나도 돕겠다고 손을 뻗었지만 당황한 나머지 이를 더 그르치거나 당황한 나머지 이를 더 그르치거나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를 일등 남편, 최고의 아빠라고 칭송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근거 없는 자부심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매달 월급날이면 그는 은행에서 찾아온 빳빳한 현금을 봉투 몇 개로 나누어 정리했다. 봉투 겉면에는 관리비, 지혜 학원비, 가스비라고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남은 돈이 가스비라고 정갈한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며 줘 있었다. 그리고 남은 돈이 이건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써. 사고 싶은 옷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사고. 당신이 예쁘게 입고 다니는 게 내 보람이니까. 내가 비록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끔 시장 좌판에서 파는 5,000원짜리 가디건 하나를 살 때도 망설이게 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그는 옆에서 오히려 더 성화를 부렸다. 사, 옥자야. 당신한테 잘 어울리네.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값진 거야. 나는 돈 관리도 못하고 그저 옷 살 줄만 아내라며 수줍게 웃었다. 그러면 그는 당신은 기분 좋은 관리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라고 대답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대화였지만 그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고백처럼 들렸다. 명절이 되어 시골에서 시부모님이 올라오시는 날이면 부엌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시어머니는 가끔 내 눈치를 보며 물으셨다. 옥자야, 너 송편 빚을 줄 아니? 이번엔 네가 한번 빚어보련? 그 질문을 들을 때면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반죽을 쥐어보지만 손아귀에 힘이 없어 모양이 제각각이고 손은 밖으로 터져 나오기 일쑤였다. 결국 나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반죽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때마다 성우 씨는 번개처럼 나타나 내 손에서 반죽을 뺏어갔다. 엄마, 옥자 손 아껴줘야 해요. 이 사람은 손이 너무 고와서 이런 험한 일 못해. 내가 금방 빚을게요. 어른들은 허허 웃으셨고 나도 덩달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늘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짧게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을 때도 늘 가는 것은 성우 씨였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그를 볼 때마다 농담조로 말씀하시곤 했다. 지혜 아버님, 지혜 어머니는 정말 바쁘신가 봐요. 얼굴 뵙기가 참 힘드네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나를 대신해 변명을 늘어놓았다. 제 아내가 몸이 좀 약해서요. 집안일 하느라 고생이 많거든요. 집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나도 같이 웃었지만 문득문득 마음 한켠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나는 서둘러 스스로를 위로했다. 괜찮아. 다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뭘. 이게 다 내 복이지.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곤 했다.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며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면 지나가던 이웃들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옥자씨, 인생 참 잘 살았어.
남편이 저렇게 끔찍하게 아껴주니 얼마나 좋아. 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내가 당신을 이만큼 지켜주고 있다는 만족감이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하나둘씩 잊어갔다. 공과 금을 내는 법,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법, 고장난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법.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끔 도와주려 손을 뻗어보았지만 결과는 늘 엉망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습관처럼 자신을 깎아내렸다. 이놈의 손재주는 어디로 갔는지. 나는 역시 우리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인가 봐. 타인들은 그 소리를 부러움의 비명으로 들었겠지만 내 안에 나는 조금씩 기능을 잃어가는 기계처럼 녹슬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남편에게 사랑받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여자라고 불렀고 나 또한 그 역할에 충실했다. 아침마다 그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끓였다. 내가 세수를 하고 나오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며 빈속에 물 한 잔이 보약보다 나아라고 말했다. 내가 물잔을 건네받을 때 가끔 손이 파르르 떨려 물을 조금 흘리기라도 하면 그는 허허 웃으며 나를 놀렸다. 우리 옥자, 물 마시는 것도 이렇게 어설퍼서 어떡해? 정말 내가 없으면 큰일 나겠어. 나는 그 말에 그러니까요. 나 목말라 죽기 전에 평생 내 옆에 있어요. 라고 애교 섞인 대답을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농담이 훗날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올 줄은. 성우 씨는 아침마다 골목 시장에 가서 갖고 온 토스트나 따끈한 죽을 사오곤 했다. 가끔 나도 따라가겠다고 나서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시장은 사람 많고 북적거려서 당신 가면 기운만 빠져. 내가 얼른 다녀올 테니 당신은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어. 말은 그렇게 해도 못내 서운해 억지로 따라 나선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상인들의 외침과 비릿한 생선 냄새, 사람들의 어깨 치임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떻게 값을 깎아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결국 나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할게요라며 뒤로 물러나야 했다. 상인들은 남편을 보며 아이고 사장님은 사모님보다 장을 더 잘 보시네 라고 부추겼고 내 얼굴은 콩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성우 씨는 자랑스럽게 대꾸했다. 우리 집사람의 손이 너무 고와서 이런 험한 곳엔 안 어울려요. 점심시간이면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기를 즐겼다. 나도 옆에서 채소라도 썰어보려 칼을 들었지만 들쭉날쭉한 크기로 썰리는 채소들을 보며 그는 금세 칼을 뺏어갔다. 어이쿠, 손 다칠라. 당신은 저기 가서 앉아있어. 내가 다 할게. 결국 주방은 온전히 그의 영역이 되었고 나는 그저 식탁에 앉아 차려진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이 되었다. 이웃 영숙 아줌마는 그런 나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옥자 씨는 전생의 나라가 아니라 지구를 구했나 봐. 남편이 밥까지 다 차려주니 옥자 씨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겠네. 나는 내가 냄비라도 잡으면 다 태워 먹으니 어쩌겠어요. 식구들 굶기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죠라고 자주 했다. 사람들은 웃어 넘겼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묘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앙금처럼 가라앉고 있었다. 오후가 되면 나는 거실 소파에 파묻혀 드라마를 보는 것이 일과였다. 드라마 속 모녀가 성공하는 장면에 눈물 콧물을 쏟고 있으면 성호 씨는 슬그머니 옆에 앉아 귤을 까서 내 입에 넣어주었다. 한 번은 나도 까주겠다며 귤을 뺏어 들었지만 귤 껍질은 지저분하게 뜯기고 과즙은 테이블 여기저기에 튀어버렸다. 그는 웃으며 다시 귤을 가져갔다. 됐어, 내가 할게. 당신은 그냥 드라마나 편하게 봐. 나는 민망함에 혀를 쏙 내밀며 나는 정말 텔레비전 보는 건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나 봐요. 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 검사는 언제나 성호 씨의 몫이었다. 가끔 나도 돕고 싶은 마음에 수학 문제집을 펼쳐보았지만 낯선 기호와 숫자들 앞에서
내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연필을 쥐어도 풀이 과정을 써 내려갈 수가 없었다. 딸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거 진짜 몰라? 친구 엄마들은 다 가르쳐 준다는데. 나는 당황해서 아빠 오시면 물어봐. 아빠가 이런 건 훨씬 잘 알잖아. 라고 얼버무렸다. 그 말을 뱉는 순간 내 입을 때려주고 싶을 만큼 자괴감이 몰려왔다.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지혜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서운한 마음에 과일을 깎아 방으로 가져갔다. 지혜는 차갑게 고마워요. 한마디만 남기고 고개를 돌렸다. 그 한마디가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아들 현우는 그나마 성격이 둥글둥글해 나를 탓하지 않았다. 한 번은 현우가 시험지에 사인을 해달라고 가져온 적이 있었다. 나는 예쁘게 이름을 써주고 싶었지만 수전진이라도 있는 것처럼 손이 떨려 글자가 삐뚤삐뚤하게 그려졌다. 엄마, 글씨가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아. 현우는 웃어 넘겼지만 나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다.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써주는 엄마라니. 나는 웃음으로 애써 눈물을 감추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주말 저녁,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장통을 찾았다. 고소한 시장 통닭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이번엔 꼭 도움이 되고 싶고 닭 봉투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비닐봉지 밑부분이 찢어지며 닭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사과해야 했다. 너희 엄마는 통닭 하나도 제대로 못 들지? 미안해. 남편은 다시 새 통닭을 사오며 내 어깨목을 감싸쥐었다. 당신은 그냥 먹는 것만 담당해. 그게 당신한테 제일 잘 어울려. 지혜는 버블티를, 현우는 타코야키를 들고 행복해했다. 북적이는 시장 사람들 틈에서 웃고 떠드는 우리 가족을 보며 나는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안온한 행복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무력해졌다. 공과금 고지서가 날아와도 어디에 가서 내야 하는지 몰랐고 가스 검침원이 오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심지어 현관문 잠금 장치가 뻑뻑해졌을 때도 열쇠를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몰라 땀을 뻘뻘 흘리며 문을 두드렸다. 성우 씨가 퇴근해서 단번에 문을 열자 나는 민망함에 소리쳤다. 거봐요. 나 열쇠 하나도 제대로 못 돌린다니까. 그는 여전히 다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못해야 내가 할 일이 있지. 괜찮아. 내가 다 있잖아. 그 말은 꿀처럼 달았지만 내 마음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이웃들은 나를 보며 옥자시는 손이 참 곱네. 걸레질 한 번 안 해본 손 같아라고 농담을 던졌고 나는 리모컨만 잡을 줄 아는 걸요. 라고 맞장구를 쳤다. 겉으로는 허실실 웃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남들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남편이라는 존재 없이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덫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덫 속에 갇혀 날개치는 법을 잊어버린 새처럼 다가올 폭풍을 전혀 예감하지 못한 채 평화로운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성호 씨는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남편이었지만 남들의 눈에 비친 그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모양이다. 특히 남부지방 시골 마을, 마당에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는 오래된 기와집에 사시는 시부모님께 그는 언제나 멀리 있는 아들이었다. 가을이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가 휘어지던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시부모님은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오신 분들이었다. 평생 고된 농사일로 뼈마디가 굵어진 시아버님은 다리가 불편하셨고 부지런한 시어머니는 늘 허리를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셨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시아버님이 밭일을 하시다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치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성우야, 아버지가 정오양이니 며칠만이라도 내려와 줄 수 없겠니?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던 내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다. 나도 모르게 입을 떼어 여보, 내가 가서 뭐라도 좀 해드려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곧바로 후회했다. 나는 서울의 재래시장 길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시골 부엌에서 밥을 짓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끓인 국은 늘 너무 짜거나 맹탕이었고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썰미 앞에서 나는 그저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서 있을 게 뻔했다. 성우 씨는 내 불안을 읽었는지 전화기를 고쳐 잡으며 나직하게 답했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번 주말에나 잠깐 들릴게요. 우선 사촌 동생한테 좀 봐달라고 부탁해두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성우 씨는 나를 보며 미안한 듯 웃었지만 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내가 조금만 더 살림에 능숙했더라면, 내가 그곳에 가서 시부모님을 보필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곧 다시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주말이 되어 우리는 시골로 내려갔다. 마루에 누워 다리에 붕대를 감고 계신 시아버님을 보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다. 시어머니는 원망 섞인 말 대신 그저 긴 한숨을 내쉬셨다. 마당에 모여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우리 부부에게 꽂혔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화살처럼 박혔다. 성호자도 참 장가들더니 지 처만 챙기느라 제 뿌리는 다 잊어버린 모양이구먼. 부모가 저 지경인데 제 집 안방만 귀한 줄 알고 뿌리를 잊었다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무안함에 고개를 숙이고 식탁보의 끝자락만 만지작거렸다. 성호 씨를 변호해주고 싶었지만 내 입술은 본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끓여낸 정갈한 멸치국수를 나도 거들겠다고 그릇을 들었다. 하지만 내 손은 긴장한 탓인지 힘없이 떨렸고 뜨거운 국물이 쟁반 위로 출렁이며 쏟아졌다. 친척들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고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당황해서 자주 섞인 말을 내뱉었다. 아이고, 제가 워낙 손재주가 없어서 그릇 하나 나르는 것도 이 모양이네요. 사람들은 마지못해 웃어주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형용할 수 없는 어색함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부엌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에서 나는 깊은 실망감을 읽었다. 지혜는 그때 이미 중학생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혜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뱉었다. 아빠는 엄마만 챙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나 봐. 우리 집은 왜 항상 이래.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젓가락을 멈추셨고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어머니는 밥상을 물리시고는 황급히 뒷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나는 자리에 얼어붙은 채 지혜의 손을 잡아야 할지 어머니를 따라가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성호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반찬을 얹어주었지만 그날의 식사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그날 이후 명절이나 제사 때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가 나는 가시방석 같았다.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늘 요즘 자식들의 효심으로 흘렀고 그럴 때마다 은근한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접시 위에 나물만 뒤적였고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반찬을 자꾸 떨어뜨렸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참다 못해 성우 씨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래도 시골에 좀 더 자주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성우 씨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하지만 당신 몸이 제일 중요해. 시골 내려가면 당신이 너무 고생하잖아.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다른 한쪽은 산성 액체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렸다. 얼마 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는 황급히 남쪽 병원으로 내려갔다. 병실 안의 에어컨 바람은 차가웠지만 공기는 질식할 듯 답답했다. 침대에 누워 참백해진 시어머니의 손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드리려 컵을 들었지만 내 손은 어김없이 파르르 떨렸다. 물컵의 물은 절반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옆에 있던 사촌 형수님이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동서는 꾸미는 건 참 잘하는데 어르신 수발 드는 건 젬병이네. 절에서 어디 큰일 지르겠어? 귀가 화끈거리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사과하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다. 그저 할 줄 모르는 것뿐이었다. 수십 년간 누군가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 내 손과 바른 남의 것처럼 둔하고 무력했다. 병원 복도에서 지혜가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저렇게 아픈데 아빠는 아직도 엄마 눈치만 봐. 이게 진짜 사랑이야?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어두운 들판을 바라보며 내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받아온 지독한 총애가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사랑은 내 주변 사람들의 희생과 원망을 먹고 자란 괴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공포를 깊이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습관처럼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손재주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걸. 성호 씨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웃음이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가면을 쓴 광대처럼 비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부모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지만 우리 집에서는 성호 씨가 언제나 앞장서서 폭풍우를 막았고 나는 항상 그의 등 뒤로 숨어들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비겁한 도피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실감과 원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는 거, 원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는.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성호 씨와 나도 어느덧 고2를 넘겼다. 성호 씨는 평소 자신은 강철로 만든 몸이라며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하곤 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성격도 기바람에 깎이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인 모양이다. 유난히도 찬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들던 그의 겨울, 성호 씨는 자작을 졸랐다. 밤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기침 소리가 깊어지자 나는 겁이 가지자 나는 겁이 더지자 나는 겁이. 별거 아냐? 단순한 감기인데 유난 떨 거 없어. 당신은 걱정 말고 들어가 쉬어. 그 몸을 이끌고 그는 굳이 시장에 가서 찬거리를 사오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돌아온 성호 씨의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나는 당황해 외투를 걸치고 그를 부축해 집을 나섰다. 평소라면 그가 나를 이끌었겠지만 기가 나를 이끌었겠지만 이제는 내가 그를 부축해야 했다. 겨우 도착한 병원은 모든 게 기계식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부축해야 했다. 하지만 내 여린 팔과 다리는 택시를 잡으러 거렸고 택시를 잡으려고 접수대 앞에 커다란 키오스크 화면 앞에서 나는 뒤를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건강보험 카드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총과 아주머니 빨리 좀 하세요라는 재촉이 빗발쳤다. 등줄기에는 사람들의 길촉이 빗발쳤다. 등줄기에는 사람들의 기침을 흘렸고 손은 사정없이 떨렸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병원 봉사자 미애 씨가 다가와 도안 봉사자 미애 씨가 다가와 도안 봉사자 의사가 묻는 질문들 언제부터 아팠는지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나는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남편의 몸 상태에 대해 나는 그가 차려준 밥상을 받는 사람만큼이나 무지했다. 뒤늦게 달려온 딸 지혜가 의사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불필요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엄마, 가방이라도 좀 들고 계세요. 수납은 내가 할 테니까. 지혜의 말에 나는 죄인처럼 가방을 움켜쥐었다. 수납 창구에서도 나는 번호표를 뽑는 법조차 몰라 서성거렸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귀가 화끈거렸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참담했다. 심각한 폐렴이라 당장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입원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청천벽력처럼 내 머리 위로 떨어졌다. 상호 씨는 창백한 안색으로도 내 손은 창백한 안색으로도 내 손을 잡으며 괜찮아. 며칠 쉬면 나을 거야 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떨리는 손가락 때문에 오히려 그의 가슴을 찌르고 아프게 만들자. 상호 씨는 힘겹게 웃으며 내 손을 제지했다. 천천히 해, 옥자야. 나 어디 안 가니까. 환자인 그가 오히려 나를 달래고 있었다. 지혜는 입원 수속을 마치고 돌아와 내게 혀를 찼다. 나는 병실 구석에서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저녁을 사오겠다고 병원 밖으로 나갔지만 식당 메뉴판 앞에서도 나는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내가 사온 것은 기름진 제육볶음 도시락이었고 폐렴 환자인 성우 씨는 지혜는 한숨을 내쉬며 엄마, 앞으론 그냥 내가 사올게요 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더 무서운 체념이 담겨 있었다. 성우 씨가 입원하자 집안일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장 먼저 닥친 쉬려는 수도 요금 고지서였다. 연체 독촉잔이 날아온 고지서였다. 연체 독촉잔이 날아온 파란 고지서를 들고 편의점으로 달려갔지만 바코드를 찍으라는 또다시 얼어붙었다. 돋보기 안경을 두고 온 탓에 얼어붙었다. ATM 기계에 카드를 넣었다가 비밀번호를 3번 틀려 카드가 먹히는 사고까지 쳤다. 아이고, 아주머니. 이건 입금기가 아니라 출금기예요. 편의점 점원의 핀잔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손바닥에 쥔 돈은 이미 식은땀에 젖어 눅눅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는 더 큰 망신을 당했다. 평소 성호 씨가 어떻게 버리는지 유심히 본 적이 없던 나는 집안의 쓰레기를 큰 봉투 하나에 몽땅 때려 넣었다. 묵직한 봉투를 끌고 골목길을 끌고 골목길을 끌고 골목길을 끌고 온갖 음식물 찌꺼기와 국물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왔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이웃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배꼽을 잡았다. 옥자씨, 이게 뭐야? 시장 통달기라도 차리려고 작정한 거야. 앞집 영숙 아줌마의 농담에 사람들은 왁자지껄 웃어댔다. 나는 당황해서 손으로 오물을 치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손만 더 더러워졌고 날카로운 생선뼈에 손가락을 찔려 피가 났다. 영숙 아줌마가 뒤늦게 안쓰러웠는지 새 봉투를 가져와 도와주며 내 어깨를 다독였다. 천천히 해. 평생 안 해보던 일을 하려니 손에 익을 리가 있나. 나는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 속은 시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시큰거렸다. 세탁기를 돌릴 때는 세제 투입구를 몰라 유연제만 가득 넣고 돌리는 바람에 옷이 온통 끈적거렸고 밥을 지으면 쌀알이 서리고 돌덩이 같거나 물이 너무 많아 죽처럼 되어버렸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있으면 성우 씨가 주방에서 내주던 따뜻한 차 한 잔이 사무치게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고백하지만 나는 현실의 벽 앞에서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더러 복 많다고 하지만 그 복은 이제 나를 올가매는 밧줄이 되어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는 날개를 퍼덕이며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성우 씨가 나를 뒤를 커덕이며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성우 씨가 나를 위해 쳐주었던 따뜻한 보호막은 사실 내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날개를 퇴화시키는 거대한 새장을 향해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묻고 또 물었다. 만약 그가 이대로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답 없는 어둠만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성호 씨의 입원 생활은 내 예상보다 훨씬 길고 험난했다. 의사는 폐렴이 이미 너무 깊게 진행되었고 평소 건강을 자신하며 버텨온 탓에 오히려 면역력이 바닥을 쳤다며 수시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병실 안은 기계에 단조로운 비프음만 가득했고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날카로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만 같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바쁘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움푹 패어갔고 이불 밖으로 나온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앙상하게 돋아나 있었다. 간호사가 올 때마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배를 눌러달라는 간단한 부탁조차 내 떨리는 손가락은 번번이 빗나갔다. 간호사가 아주머니 천천히 하세요라고 달래듯 말할 때마다 나는 내가 워낙 손재주가 없어서요. 나는 비참한 변명을 웃음 섞인 목소리로 내뱉어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이미 도려낸 듯 아팠고 남편이 아픈 와중에도 나를 달래려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라고 속삭일 때면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 입술을 깨물었다. 지혜는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병실에서 쪽잠을 자며 아버지를 지켰고 멀리 살던 현우도 급히 서울로 올라왔다. 지혜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가시방석이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곤 겨우 식사를 챙겨오는 일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엉망이었다. 어느 날 저녁가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탕이라도 사오려 했지만 메뉴판 앞에서 당황한 나는 접해서 지혜는 도시락을 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제발. 아빠 지금 이런 거 못 드시는 거 알잖아? 앞으론 그냥 내가 할게. 그 말투엔 비난보다 더 깊은 피로와 포기가 담겨 있었고 나는 내가 간병인으로서도 엄마로서도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병실 밖 복도로 도망치듯 나와야 했다. 집안 사정은 더욱 가관이었다. 성호 씨가 없으니 집은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 같았다. 연체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들고 전전긍긍하다 겨우 찾아간 고객센터에서 창구 여직원은 다음부턴 제때 내셔야 해요. 라고 핀잔을 주었다. 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꾸벅꾸벅 절을 하며 도망쳐 나왔다. 세탁기를 돌릴 때면 흰 셔츠와 검은 옷을 구분하지 못해 성호 씨의 아끼던 와이셔츠가 거무죽죽하게 물들었고 베란다 밖으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본 아래층 이웃이 옥자씨 탈수도 안 하고 빨래를 널면 어떡해 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저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라고 소리치며 베란다 문을 닫고 주저앉아 울었다. 성호 씨의 병세가 잠시 호전되는 듯하다가 다시 고열이 시작된 어느 날 나는 지혜의 성화에 못 이겨 잠시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해야 했다. 불 꺼진 거실은 차갑고 쓸쓸했고 정막을 깨기 위해 켠 텔레비전에서는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권듯한 정장 차림의 김 선생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내 안색을 살피더니 집에 환자가 있으시군요. 우리 센터의 어르신들 기려 쾌복의 특효인약이 있습니다라고 나를 유혹했다. 절박했던 나는 홀린 듯 그를 따라 골목 끝 건강생활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엔 황 실장이라는 젊은 여자가 살갑게 내 손을 잡으며 아버님을 위해 이 정도 투자도 못하세요? 지금 사면 500만 원인데 곧 가격이 오릅니다라고 몰아붙였다. 나는 그 500만 원이 우리 가족의 노후 자금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오직 성호 씨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지갑을 열려야 했다. 그때 마침 장을 보러 가던 앞집 이몽매 아줌마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옥자씨 당신 미쳤어? 이 인간들 노인네들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이야. 옥매 아줌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김 선생과 황 실장은 허겁지겁 짐을 챙겨 달아났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을 쥐어짜며 눈물만 흘렸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지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지혜의 눈엔 처음으로 깊은 실망의 빛이 서렸다. 엄마는 정말 도움이 되긴커녕 집만 되면 어떡해? 옥매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길바닥에 나 앉을 뻔했어. 지혜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병실 벽에 부딪혀 내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운명의 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의사는 우리 가족을 복도로 불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짧고 무거운 선고를 내렸다. 내 머릿속은 웅웅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지혜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다시 들어간 병실, 성호 씨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 눈을 떴다. 그는 내 손을 아주 약하게 쥐며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옥자야, 안방 서랍 아래 비상금 봉투 있어. 당신이랑 아이들 잘 챙겨야 해. 그의 마지막 말조차도 자신에 대한 회한이 아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었다. 기계의 평탄한 신호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그의 몸 위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여보 성우 씨, 눈 좀 떠봐요.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간호사가 나를 떼어놓으며 아주머니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 나는 그의 차가워지는 손을 놓지 못했다. 병원 복도의 어스름한 새벽빛 아래 나는 구겨진 휴지 한 장도 제대로 펴지 못해 코를 찔찔 흘리며 벽에 기대앉았다. 지혜가 건네준 새 티슈를 받아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였다. 수십 년간 성호 씨가 나를 위해 쳐주었던 안온한 초미의 그물은 이제 그가 떠나자 나를 세상 밖으로 던져버린 채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나는 날개치는 법조차 모르는 성호 씨가 떠나고 맞이한 첫 번째 아침, 나는 습관처럼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그가 정성스레 끓여온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먼저 미지근한 물부터 마셔요라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놓여 있어야 할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온기 하나 없는 빈 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집 안에는 벽시계에 단조로운 이어 있었고 집 안에는 벽시계에 단조로운 똑딱 소리만이 고막을 찌를 듯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가장 먼저 닥친 현실은 산더미처럼 쌓인 고지서들이었다. 파란색 수도 요금 고지서, 노란색 전기 요금 고지서, 그리고 인터넷 요금 안내판까지. 그 위에는 하나같이 굵은 글씨로 미납, 독촉이라는 무서운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챙겨들고 집 앞 편의점으로 향했지만 바코드를 기계에 맞추는 편의점으로 향했지만 바코드를 기계에 맞추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노안으로 흐릿해진 눈과 파르르 떨리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나는 짜증 섞인 한숨에 나는 결국 당황하여 고지서를 현금 자동 지급기 ATM에 억지로 밀어넣고 말았다. 기계에서 삑삑거리는 경고음이 터져나오자 젊은 점원이 달려와 나를 나무랐다. 할머니, 이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타들어가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 몰라서. 라고 연신 사과하며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손바닥에 쥔 지폐는 이미 시계는 비닐을 해결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스스로 밥을 지어보려 쌀통을 열었지만 쌀을 씻다가 쏟아버려 거실 바닥이 하얀 쌀알로 가득 차버렸다. 겨우 안친 밥은 물 조절을 잘못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거나 혹은 물을 너무 많이 부어 질척거리는 죽이 되어 냄비 밖으로 넘쳐 흘렀다. 부엌 가득 타는 냄새가 진동하자 위층에 살던 이몽매 아줌마가 걱정스레 내려와 반찬을 건넸다. 옥자씨, 이게 밥이야, 죽이야. 쯧쯧.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면발을 자꾸만 떨어뜨리며 나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건강마저 나를 배신했다. 고혈압 약을 제때 챙겨 먹어야 한다는 의사의 당부를 성우 씨가 있을 때는 잊은 적이 없었지만 혼자가 된 나는 자꾸만 복용 시간을 놓쳤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쓰러질 뻔하자 소식을 들은 지혜가 달려와 화를 냈다. 엄마,
이렇게 약도 안 챙겨 먹고 어쩌려고 그래. 제발 정신 좀 차려. 시에는 약통에 알람 시계까지 달아주었지만 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듣기 싫어 꺼거리기 일쑤였고 딸아이의 눈가에 맺힌 붉은 원망을 보며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은행에서도 망신은 계속되었다. 성우 씨가 남긴 정기예금을 정리하러 갔지만 창구 직원이 묻는 정기예금과 보통 예금의 차이조차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뒤에 늘어선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에 나는 결국 아무거나 좋은 대로 해주세요 라고 얼버무렸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한 내 이름 석자는 마치 흙탕물 위를 기어가는 지렁이처럼 삐뚤삐뚤했다. 은행 문을 나서는 내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이 마치 채찍질처럼 아프게 느껴져 나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만 싶었다. 심지어는 시장에서 만난 사기꾼에게 또다시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독일제라며 평생 타지 않는다는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30만 원이나 주고 산 냄비는 한 번만 써도 음식이 시커멓게 눌러붙는 불량품이었다. 그 사실을 안 지혜는 결국 통곡하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 정말 왜 이래?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아따가 엄마 고생 안 시키려고 어떻게 모은 건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부엌 구석에 서서 딸아이의 흐느낌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나도 잘 해보려고 그런 거야. 나는 내 목소리는 모기에 소리보다 작게 흩어졌다. 밤이면 텅 빈 거실에 앉아 옛날 드라마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화면 속 주인공들의 슬픔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처량한 신세 때문이었다. 이웃들은 여전히 나를 보며 옥자 씨는 참 복도 많아. 성우 씨가 평생을 그렇게 아껴줬으니 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제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였는지 안다. 때로는 나를 이렇게 무능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먼저 떠난 성우 씨가 원망스럽다가도 결국은 그 지독한 사랑이 그리워 가슴을 찼다. 그는 나를 너무나 소중히 아껴서 나를 새 장 속에 가두었고 그 새 장이 부서진 지금 나는 나에게 지는 법조차 모르는 늙고 병든 새가 되어 허공에서 추락하고 있었다. 새벽녘 골목 너머에서 들려오는 쓰레기차의 익숙한 음악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이제는 성호 씨를 대신해 내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야 할 시간이다. 남들은 여전히 나를 복 많은 여자라 부르겠지만 나는 안다. 진정한 복이란 타인의 보살핌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툴고 느리더라도 내 두 발로 직접 땅을 딛고 걸어가는 것임을 말이다. 나는 비뚤비뚤한 발걸음으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인생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디려 한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에 전해드릴 새로운 삶의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